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일주일 뒤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합니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물론 김 위원장의 국제 외교 행사 참석도 처음입니다. 중국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김 위원장의 열병식 참석 예상을 벗어난 발표였죠. 네, 오늘 오전 베이징에서 승전 80주년 열병식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9월 3일 열병식 당일에 초청한 26개국 정상의 이름과 직함을 일일이 읊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 번째로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5년 70주년 열병식 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天安문 막루에 올랐었죠. 오늘 소개된 순서를 보면 김 위원장도 푸틴 대통령 다음으로 시진핑 주석 옆에 서게 될 거로 보입니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서는 것은 물론 김 위원장의 국제 외교 행사 참석도 유례가 없었던 만큼 예상치 못한 깜짝 발표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이죠. 네, 미국 트럼프 일기 행정부와 2차 핵 담판을 앞둔 2019년 1월 베이징을 찾은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번 방중이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인데요. 마침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죠. 당초 중국도 이재명 대통령을 열병식에 초청했지만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가기로 했습니다. 남북 정상의 조우는 무산됐지만 양측 대표단이 마주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9월 3일 열병식 막루 외교의 주목도가 높아진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승전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으로 전승절 기념행사인 열병식에 참석하면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미 관계기관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채널은 늘 열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도 이런 영향이 기본 깔렸었다며 이 같은 흐름에 대한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의 안일한 보안의식이 낳은 인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부과한 과징금은 1,347억 9,100만 원, 그리고 과태료 960만 원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집중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해킹으로 LTE와 5G 이용자 2,300만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 유심 인증기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SK텔레콤의 문제는 총체적이었습니다. 인터넷망과 내부망 사이의 접근 통제는 허술했고 서버 계정 정보는 암호화 없이 저장됐습니다. 특히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 인증키를 평문으로 저장해 해커에게 고스란히 노출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이미 보안 취약점이 알려진 운영 체계를 사용하면서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확인됐습니다. 또 유출 사고가 발생한 통신 인프라 영역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사고 인지 후에도 유출 사실 통지를 지연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로로 활용된 통신 인프라 영역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감독이 매우 허술하게 SK텔레콤은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고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사 의결 과정에서 당사의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국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SKT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본 가입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K텔레콤과 가입자 간의 법정 공방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미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 회동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이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식적인 야당 대표가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우 수석도 어제 장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초대 의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 여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다며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덕담 나누는 그런 영수회담이라면 영수회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야 지도부 회동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제안을 받은 게 없다는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미 회동을 제안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말씀을 전한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회동 의제도 다 말씀드린 것 같다며 장 대표의 당선 축하로 시작한 뒤 정상회담 성과와 후속 대책을 논의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자 전열을 정비하는 연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략을 수립하고 내부 단합을 도모하는 차원인데요. 양당의 연찬회 현장에 정치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정청래 지도부의 첫 연찬회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개혁 법안 추진 의지를 다지는 자리겠죠? 네, 전광석화 개혁 추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번 더불어민주당 1박 2일 연찬회의 목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찬회는 오후 2시 정청래 대표의 모두 발언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정 대표는 거듭 공언해왔던 이른바 3대 개혁, 즉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개혁의 작업은 한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그리고 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해야 될 완수해야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언론의 관심은 특히 지도부가 추석 전 통과를 공언한 검찰개혁에 쏠리고 있습니다. 당정이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칙엔 공감했지만 강론에서 엇박자를 내는 걸 거듭 노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제 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위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신중론을 거듭 제기하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하라는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낸 걸 계기로 난기류가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다만 연찬회에 참석한 정성호 장관은 입법 주도권은 당에 있고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거라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다음 주 검찰개혁안 발표를 목표로 하는 지도부 역시 발의 전후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고 공언하며 당정 간 이견을 봉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의원들 대다수가 모인 오늘 연찬회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논의가 어디로 수렴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개혁 이견 봉합과 엮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당정 단합 방안도 오늘 연찬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과 정부는 한 팀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연찬회에서도 세션 하나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방안으로 배정했고요. 또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직접 와서 국정 기조를 설명하는 등 당정 모두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데 공을 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저녁에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끼리 모여 대야 투쟁 방안을 점검할 걸로 보입니다. 여당은 강경파 장동혁 대표가 키를 잡은 만큼 국민의힘의 투쟁력이 앞으로 한층 강화할
가능할 걸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야당의 보이콧 선언 등은 비협조와 목리로, 반대로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민생으로 각각 규정하며 여론전을 펼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강경한 투쟁을 예고한 장동혁 대표인데요. 오늘 연찬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2시간 전쯤부터 국민의힘 연찬회도 시작됐는데요. 당 지도부 정책 당무 보고를 거쳐 지금은 당 혁신과 보수의 재구성을 주제로 한 특강 순서입니다. 오늘 연찬회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열리는 첫 번째 당 공식 행사로서 추후 당 운영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고 내부 전열을 가다듬는 자리입니다. 분위기 그야말로 결연합니다. 장 대표 인사말부터 이번 연찬회가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아가는 출정식이 돼야 한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국가 허물기와 실정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가 투쟁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정기국회 개막 다음 주 눈앞에 다가왔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가팔라지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몫의 인권위원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반발하며 어제부로 모든 국회 일정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향후 정기국회에서도 보이콧을 이어갈지 어떻게 거대 여당과 맞설지 대여투쟁 전략이 이번 연찬의 최대 화두입니다. 당내에선 야당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라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인데요. 당 지도부는 당장 다음 주 장관 인사청문회 불참을 포함해 다양한 카드를 고심 중인데 오늘 자리에서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 국회 법사위 간사에 오선 중진 나경원 의원을 배치한다고 깜짝 발표했는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육선 추미애 의원을 앉힌 것에 맞서 대여투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장동혁 대표 오전에도 중진 모임을 소집해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 연찬회 직전 기자브리핑에서도 여당의 야당 무시가 계속된다면 굳이 국회 안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게 효과적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장외 농성 가능성도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과 영수회담에 대해선 형식과 의제가 분명히 정해져야 한다며 전제를 달면서도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외부는 물론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수습도 이번 연찬의 주요 과제입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내분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는데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탄핵 등을 두고 당내 의견 차이가 적잖은 상황입니다. 특히 장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찬탄파에 대한 인적 쇄신을 시사한 건 역시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는데 본격적인 전투 모드에 나가기 앞서 단일 대우부터 구축하는 게 장 대표 체제 첫 시험대가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양당 연찬회 현장의 강민경, 박정현 기자였습니다. 네, 내란 특검이 어젯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향후 한 전 총리 추가 수사나 다른 의혹들 수사에 차질은 없을 거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에 대한 내란 특검의 입장이 나왔죠. 네, 특검은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비상계엄 같은 역사적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10월 유신, 5.17 비상계엄 등을 언급했는데요. 과거 비상계엄이 권력의 정점 옆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고위 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이뤄진 만큼 한 전 총리 같은 고위 공직자들의 역할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위만 있고 물증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 본인이 계엄 선포의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며 한 전 총리가 총리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면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을 거라 본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특검은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둔 만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나 추가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적 평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바뀔 정도는 아니라며 기존에 적용한 혐의 그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내란, 외환 혐의 관련자들의 행위와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전 총리 신병 확보 실패가 다른 부분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죠.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나오지 않으면서 6번 연속 불출석을 기록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보고서가 왔다며 곧바로 증인신문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대 소속 박진우 중령과 김희규 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이용민 전 해병대 포 7대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대장은 재작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에서 이뤄진 실종자 수색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순직한 최상병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특검은 또 지난 25일 현장의 또 다른 지휘관들이었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 11대대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는데요. 오늘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는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씨 구속 기소를 앞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명품 목걸이와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 지금도 진행 중이죠? 네, 특검은 김건희 씨를 이곳 광화문 사무실로 불러서 오전 10시 14분부터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1시간 25분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후에 점심 식사를 한 뒤 오후 조사를 1시 20분쯤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이 특검은 앞서 끝내지 못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조사 때처럼 특검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번 소환은 김 씨가 구속된 이후 5번째입니다. 네, 오늘 이뤄지는 조사가 기소 전의 마지막 조사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내일 오전 중에 김 씨를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조사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함께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 특검은 오늘 오후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기소 혐의와 관련해선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면서 이외에 다른 의혹들도 포함될지는 내일 종합해서 말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술 거부권 전략으로 특검 조사에 임하고 있는 김건희 씨 측은 향후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다툰다는 입장입니다. 또 특검팀은 구치소에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김 씨와 함께 기소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검이 이른바 나토 순방 귀금속 관련 압수수색에도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이 제공했다는 나토 순방 3종 귀금속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상은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자 김건희 씨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를 줬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맞사위 박성근 전 검사입니다. 이 나토 귀금속 관련 수사의 핵심은 이 회장이 목걸이 등을 전달한 목적이 사위의 인사청탁 때문이었는지 규명하는 건데요. 병원에 입원한 이봉관 회장이 당장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특검에 전달해 소환 일정 조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은 사위에 대한 강제 수사부터 나섰습니다. 또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명품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전달한 대가로 로봇계 사업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업가 서성비 씨의 회사와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습니다.
또 특검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이죠. 김혜성 씨를 내일 구속 기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팀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2.5%로 동결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를 이끈 수도권 집값 상승이 진정되는지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리 인하는 오는 10월이 유력해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한 상황이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2.5%인 기준금리를 2달 연속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6.27 가계부채 대책 후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거래량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자칫 금리 인하가 꺼진 불을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금 경기 부양이 필요한 건 맞는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더 빠르게 지금 저희가 낮추는 것보다 더 빠르게 내리면 성장률이 더 빨리 얼마나 많이 올라갈 거냐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위험을 보면은 이 상태에서 금리를 빠르게 더 내릴 경우에는 이 경기를 올리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동산 가격, 여러 구조적인 요인과 결합돼서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리고 가계부채를 올리는 그런 부작용이 더 심하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집값 안정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공조를 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이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이 3개월 이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도 인하 시점은 차기 금리 결정 회의가 있는 오는 10월이 유력합니다. 한은은 건설 경기가 매우 안 좋지만 내수와 수출이 호전되고 있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건설 투자 성장률이 마이너스 8.3%로 예측된다며 만약 0% 수준만 되더라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2.1%까지 높아질 수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마이너스 8.3이 0이 되면 1.2%가 더 높아져서 2.1이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건설 경기에서 이게 굉장히 지금 영향이 많이 받고 있어서요. 관세 협상이 잘 타결됐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2%를 밑돌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조금 전에 종료됐다고 합니다. 지금 조서 열람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조사는 오전 10시 14분쯤에 시작이 됐고요. 오후 3시 24분에 종료돼 5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특검은 내일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할 예정에 있고 오늘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김 씨는 예전처럼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전언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조금 전에 종료가 돼 지금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했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반응까지 영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귀국한 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표가 결정되기 전에도 했던 말이죠. 미국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도 대화 의지를 밝혔었고요. 어제 장 대표에게 축하난을 전달하러 온 우상호 정무수석도 같은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대화해야죠. 당연히 대화해야죠. 저는 정청래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날에 초대해서 같이 정상회담 결과도 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초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어쨌든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시하고. 네, 하지만 하필 어제는 야당 추천 인권위원 임명을 여당이 부결시키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어제와 오늘 장동혁 대표의 입장 이어서 들어보시죠. 안타깝게도 우리 정무수석께서
난을 들고 오는 그 와중에도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그 제안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정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영수회담이라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미 장 대표에게 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이고 원하는 의제가 있다면 어떤 것도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첫 지시로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즉시 추진하라고 한 건데 장동혁 대표는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미 제안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강훈식 비서실장 말대로죠.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방일, 방미 이 순방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지금 낯서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 전혀 없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전 정권에서는 늘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제를 가지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영수회담 형식으로 만나는 그런 회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번 회담은 여야 지도부 전체를 초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거고요. 그때 전체 회담 자리에서 말씀하신 의제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시면 된다라고 했으면 이미 공식적 제안이 된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될 일이지 이미 다른 방식의 그러니까 1대1 단독 회담이라든가 그걸 영수회담이라고 칭하면서 그 회담이 아니면 응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 이 초청은 굉장히 중요했던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고 또 국회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그 제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셔서 하실 말씀 하시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 어제 정무수석도 말을 했고 오늘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을 한 점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나는 공식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고 또 다 같이 밥 먹는 회담은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속내가 있을 것 같아요. 공식 제안은 받은 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께서 사실은 그냥 만나자라고 했을 리는 없고 정식으로 영수회담 내지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하려고 그러면 왜 만났는지에 대해서 의제 설정을 하셔야죠. 그 의제에 더하기 빼기를 이제 협상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께서 왜 만나는지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공식 제안이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one of them의 회담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각기 서로 간의 관심사와 그 관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원하는 것은.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먼저 제안했으면 어떤 형식인지 어떤 의제인지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범위 설정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제안이 없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제안이 온다면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 등 장 지도부와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지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또 응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유사한 취지로 주장했듯이 그냥 밥만 먹고 하는 회담은 의미가 없다. 이런 야당 대표 시절에 항상 있는 관심사를 존중해 주셔서 어떠한 의제와 관련돼서 실질적인 성과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수회담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이라는 말이 권위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 회동이라는 말을 써달라고 했는데요. 성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야 대표,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이름만 들어도 팽팽한 기운이 감지되죠. 일단 정 대표가 공세를 자제하면서 취임 축하난은 전달을 했는데 어제 발언을 보면 또 수위를 낮출 것 같지 않습니다. 어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이렇게 득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당, 윤 어게인을 주장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릅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SNS에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는다면서 5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헌재 파면,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장동혁 대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우선은 질문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전당대회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피로가 쌓였는데 웃음을 주시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SNS를 통해 국회의원 회관에서 본청에서 만나 직접 물어보면 될 일을 왜 SNS에 올리냐며 정청래 대표를 향해 찐 하남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측에 축하난까지는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협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는데 정청래 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지나친 상상은 뚝이라고 올렸어요. 어떤 의미로 보세요? 국민의힘 새로 선출된 장동혁 대표의 기존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마치 대화를 먼저 제안한 것처럼 해석할 필요 없다. 그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거고 의례적인 어떤 축하난 전달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5가지 질문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빵 터질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일인가 싶습니다. 또 이게 또 왜곡과 망상이라고 했는데 그 5가지 질문 내용이 무엇이 왜곡됐고 망상적 생각이 좀 있는 이 지금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돼서 수사 중인 사안, 특히 4번째, 5번째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에는 실제 비상계엄에 선관위에 군을 파견하고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한 노상원이 작성해놓은 수첩에 있는 내용이고 그 이전에 이미 국회의 계엄군이 투입 과정에서 체포 명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분들을 수거해서 처리하겠다는 내용들이 단순한 망상이 아닐 것. 그러니까 실제 계엄에 성공했다고 하면 거기에 기재돼 있는 14명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는 그냥 상식적 수준으로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픽으로 간단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물은 5가지 질문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인가의 여부도 물었고요. 그러면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 수첩에 빼곡히 적힌 무고한 시민에 대한 살인 계획도 잘한 짓이고 적힌 사람도 죽었어야 마땅한가라는 질문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이번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윤 어게인 아니었습니까? 윤 어게인은 뭐냐면 탄핵이 잘못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게 정치적 이 수사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당내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잘못됐고 이거에 찬성한 이 소위 말하는 찬탄파들은 당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당선된 장동혁 대표가 이 정청래 대표가 질문한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떤 입장 변화도 없이 실제 이 부분에 다 하나하나 찬성한다고 하면 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왜 지금까지 이 손잡기가 어렵다, 대화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는지 이제 전당대회도 끝내고 대표로 선출됐으니 이 물음에 명확한 답을 달라. 그걸 통해서 한번 대화의 여지를 찾아보자. 이 제안입니다. 빵 터질 일 아니고요. 민주당은 여전히 진지하고 무겁고 특검 수사에서 밝혀질 할 내용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빵 터질 일 아니고 상당히 진지한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이 진지한 질문을 직접 하면 되지 왜 SNS에 올렸느냐라면서 국민의힘은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찐 하남자다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정 대표가 사실은 대한민국에는 여당 대표가 없는 상황이죠. 정청래 대표가 야당 야당이 없다 얘기를 했는데 저게 여당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몰라서 묻나요? 저게 대해서 답을 못하고 본인이 몰라서 그 장신임 대표한테 묻는지 제가 되묻고 싶고 두 번째는 정청래 민주당은 국회 수사기관인가요? 저 부분에 대해서 왜 저런 유치한 질문을 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어떤 답이 나올지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제가 정치적인 구도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 점은 알겠지만 여당 대표라 그러면 싸움을 떠나서 잘한다는 인식하고 다른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무조건 싸움 일변도예요. 싸움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서 저 중에서 몇 가지라도 답을 하면 또 트집 잡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전선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건 여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야당 대표 따라 할 일인 것이지
정청래 대표께서는 대표가 될 시기를 잘못하고 나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고언을 드린다면 좀 더 생산적이고 국민과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는 이런 언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 대표가 할 질문은 아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의 대답도 적절치 않았다. 두 분 다 비판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여야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 관심인 가운데 이 두 사람 지난해 법사위 때는 의외로 마음이 잘 통해서 정심장심이란 말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장동혁 의원님. 네. 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셔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을 잘 들었고요. 정심장심 같습니다. 정청래의 마음이나 장동혁의 마음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의사진행 발언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 장동혁 대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청래 대표가 감싸는 일도 있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감사할 수는 없다며 국감장을 떠나겠다고 하자 만류가 이어진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시죠. 대검찰청을 당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스로 회피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상 발언을 마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의원님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제가 당은 다르지만 좀 굉장히 젠틀하시고 여러 가지로 반듯한 그런 질의도 하시고. 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애타게 붙잡았던 이유는 비슷한 억울함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도 기소가 당했었는데요. 변호사비가 수천만 원이 들었어요. 한동훈 대표하고 가깝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검사들은 공정해야 합니다. 네, 과거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 입에서 정심장심, 정청래의 마음이 장동혁의 마음이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네요. 상당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매우 합리적입니다. 본인이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먼저 퇴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정도로 매우 신중했고 본인의 책임에 매우 그런 결정을 하던 분이었는데 정심은 바뀌지 않았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정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장심이 바뀌었죠. 그 사이에 몇 번의 변신을 거듭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결정적 계기는 비상계엄 내란이었죠. 계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보수 집회에 가서 선언한 이후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밀려온 게 그냥 대표라는 자리를 얻기는 했지만 저렇게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오른쪽 끝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뀐 것은 장심이고 정심은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다시 되돌려 보셔서 합리적이고 또 대화가 통했던 장동혁, 정청래였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보신다면 장동혁 대표께서는 어떻게 대표로서 이후에 정치 활동을 하시는 게 여야 대화를 다시 이끌어내고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본인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예, 정심, 정청래의 마음은 그대로인데 장심, 장동혁의 마음이 상당히 바뀌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유사한 맥락이긴 한데요. 사실은 저 당시에는 아까 서 의원이 얘기했듯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상태에서 해당 사건들을 다루는 법원이나 아니면 대검을 갖다가 국감하는 게 맞느냐. 이 문제 제기는 맞죠. 그래서 회피하고 사보임 요청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사보임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근본적인 문제는 당시에는 친한계라고 평가를 받을 때였어요. 친한계라서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냐.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야당 그 당시에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민주당과 어떻게 보면 입장이 크게 멀리 있지 않은 그러니까 국내심 내에서도 견제 세력으로 그 속칭 작용됐던 친한계의 장동혁이기 때문에 실제 약간 엄호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지금은 국내심의 대표로 오던 중이었고 대표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마음이 달라진 거죠. 정청래 의원의 마음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의정활동의 자세나 의정활동의 내용 갖고 평가할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정치적인 환경이나
지점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 거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의원의 마음이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정심이 바뀐 것인지 장심이 바뀐 것인지 두 분 해석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과연 정심과 장심이 여야 회동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좀 살펴보죠. 한편 어젯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 여야에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선포문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계엄 당일 추경호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 뭔가요? 여러 가지 이 증거인멸과 사실상의 내란의 동조와 그런 행태가 드러나고 있는데 법원이 또다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매우 분노하면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년의 법원의 사태에 비추어서 국민들의 여론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수사 기록 전체를 봤을 때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데 억지 수사를 한 것이다 이런 확인을 해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검 전체가 이재명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지금 끼워지지 않는 겁니다. 특검에게 경고합니다. 광란의 칼춤을 중단하십시오. 네,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한 결정이다. 민주당에서는 3대 특검 대응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한 전 총리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 분노를 얘기하고 있는데 두 분 모두 변호사시니까 법리적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발부될 거라고 봤고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민 전 장관에 비추어서도 한덕수 총리의 이번 내란 관여 정도가 훨씬 더 무겁다. 그래서 이제 특검도 중요 임무 종사자보다도 사실상 더 엄벌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를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당일의 행위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 확보된 CCTV에 의해 보면 계엄 문건을 받았고 그 문건을 놓고 실행행위에 직접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민 전 장관과 협의를 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외에도 이후에 이 계엄의 어떤 이 위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후 계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다시 폐기하고 등등의 혐의 사실은 범죄 사실로 다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돼서 계속해서 계엄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시인을 한 겁니다. 이것은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사례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라든가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이후 관련 재범의 우려도 역시 위증 관련된 위험이 있는 겁니다. 지금 국무위원들 역시 당시 이 계엄 국무회에 관련돼서 전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면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관련돼서 진술을 왜곡시키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이 시도들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이고 또 이번 비상계엄 내란을 최후적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헌법상 책무가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특검 역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가담했고 그 이후에는 이 문제가 위헌위법이 확대되고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질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을 계속 지속시킨 후에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는 스스로 대통령 후보로 나섭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건 이 국무총리의 범죄 행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로도 확실한데 그럼에도 특검이 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번 법원의 판단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예, 어제 기각 사유를 보면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 그리고 증거인멸 염려가 적다라는 건지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내란 방조 혐의가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법원은 정확히 특검에게 말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소명 여부와 관련돼서 추상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중요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뭐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해당 피의자의 행적에 대해서도 법리적 다툼에 그러니까 법률 어떤 적용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사실관계에 관련된 수사를 더 할 필요 없이 현재 이 입장에서도 죄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부분이죠. 저희가 수사를 하는 이유는 처벌 조항이 있고 해당 처벌 조항에 맞는 증거를 수집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벌 조항 자체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특검 입장에서 보면 수사를 더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특히나 내란 수개방조라고 하는 것은 내란죄는 집단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지시를 한 사람 수개죄로 처벌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시에 의해서 중요임무를 종사한 사람 중요임무 종사죄로 처벌합니다. 나머지 그 단순 가담자들은 부하수행죄로 처벌을 해요. 그럼 방조가 적용되려고 그러면 이와 같이 내란 행위의 자세한 내용들 전부 다 알고서도 뭔가 도와줘야 되는 건데 그 알고서도 도와줬다는 내용들이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한 총리 입장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국회를 점거하고 그다음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했냐? 그러지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계엄에 대해서 설령 찬성했다 하더라도 계엄의 내용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계엄 선포문을 만약에 거기에 가피를 했다든가 뭐 바꿨다 하더라도 계엄 선포문에 뭐가 나와 있냐면 첫 번째는 무슨 척결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이 말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꿨냐? 거기에 대통령자를 빼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했고 부서를 한 거예요. 자, 이것만 갖고 이걸 처벌할 수 있냐? 왜냐? 선포문이 없다 하더라도 계엄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국무회의의 의결과 다른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탄핵 요건만 될 뿐이지 이것 갖고 계엄 효력이 있다 없다 그때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든 점들을 감안해서 헌재에서도 그 계엄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한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부에서는 이걸 갖다 기소하겠다는 의도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정해놓고 수사 내지 영장을 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예, 한 전 총리 탄핵 기각에 대한 법리 해석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개혁 속도를 두고 범여권 내에 파열음이 새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개혁의 키를 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거듭 신중론을 강조하자 반발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는데 변화의 기류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의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 갖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점도 고려돼야 된다고.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장관이 지금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 뭐 이런 정도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검찰은 악이고 경찰은 선이라는 생각에 합리적 토론을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의원들이 검찰개혁안을 조금만 비판해도 반개혁으로 몰린다고까지 말했는데요. 그런데 정 장관의 목소리가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자신은 외부의 여러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이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검찰 개혁을 놓고 당정 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오늘 상황은 좀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요, 민영배 의원이 정성호 법무장관보다 훨씬 후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힘겨루기, 파열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예결위에 출석해서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서 현재 이 논란이 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감없이 설명한 것이 마치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불일치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당내 논의가 진행 중인 겁니다. 예를 들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것인가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가를 놓고 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사권이 집중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양 의견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그냥 한 것이고 최종 9월 25일은 이 모든 검찰개혁 법안을
일시에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정부 조직법 안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 등을 설치하는 것을 각 부서 이 업무에 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당연히 정리해야 될 게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논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정성호 장관이 당일 예결위에서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하면서 또 법무부의 입장에서 갖고 있는 하나의 시각을 또 전달하면서 당과 입장이 다른 게 아니냐, 또 검찰 측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한 쪽으로 자꾸 그 개혁을 왜곡시킨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아마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이 부분 잘못 해석된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고요. 아마 당정 협의를 통해서 원래 예정됐던 9월 25일에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단일한 입장으로 잘 정리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의 핵심은 이거죠. 검찰청이란 이름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놓을 것인가, 행안부에 놓을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견이 없다. 그리고 수사기소분리의 원칙이 확실하고 이를 정부조직법에 반영할 것이다. 개인의 의견은 없다. 입법의 중심인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잘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 민영배 의원이 정성호 장관을 향해서 너무 나가신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한 걸 두고 굉장히 얘기가 많았어요. 마치 명청 갈등의 대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민영배 의원께서 너무 나간 거죠. 왜냐하면 민영배 의원은 전문성이 없으시잖아요. 수사권을 왜 나누는지 이게 어떤 경로로 논의가 되어 왔는지 처음에는 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전혀 논의되지 않잖아요. 경찰도 원하는 것은 영장 청구권을 달라는 겁니다. 영장 청구권을 서로 나눠 갖고 서로 간에 견제하고 수사 효율성도 기하고 이게 원래 수사권 독립의 주요 테마였는데 언제부턴가 여기다가 기소권 독점을 막자 이것도 있다가 지금은 수사권으로만 옮겨갔어요. 저희가 볼 때 국민은 이런 의심을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흉중은 정치권을 향한 수사를 잘 못하게 하자. 그다음에 있는 자들에 대한 수사를 함부로 못하게 하자. 윽박 지르고 이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면 지금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나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독립적이라고 보는.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민주적 통제가 가해지는 이런 건데 행안부로 가게 되면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마구잡이 통제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행안부 산하에는 지금 국가수사본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수청까지 가면 모든 수사기관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정치권의 외압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건 극단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법무부에 갖다 놨던 거고 외청으로. 그런데 이거를 다 흐트려서 다시 한번 세팅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국민적 시각에서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국민은 보안 수사 요구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 수사에 대해서 경찰이 만약에 이걸 무혐의 결정을 했는데 불송치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수사를 받기 원해요. 그럼 경찰이 안 해줘요. 그럼 다른 기관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거마저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권의 칼끝을 정치권을 못 오게 하려는 정치인들의 꼼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후배인 민영배 의원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성호 장관을 향해서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게 참 이례적이었는데 오늘 정성호 장관이 톤을 낮추고 국회의 의견, 말하자면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혀서 참 귀추가 주목됩니다. 앞으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장동혁 체제가 시작되자마자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갑론을박 들어보시죠. 천탄파의 행보도 좀 궁금합니다. 공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공존 안 된다고 봅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내란 세력과 손절하고 진짜 보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보수 정당을 신당을 창당해야 정치 발전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분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치적인 계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총선도 앞으로 2년 넘게 3년 정도 남았고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분당의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이라는 게 그렇게 분당이나 그 결별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혹은 당대표나 지도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당을 떠나야 된다면 그 당이 유지가 될 수가 없죠. 장동혁 대표도 우리 당을 이렇게 좀 리더십을 그렇게 통합의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맞고 또 백석이 무너지면 현실적으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집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지난주 이 시간에도 박지원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만약에 장동혁 의원이 대표가 되면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탈당을 할 것이다. 그래서 분당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오늘 정말로 장동혁 의원이 대표가 됐고 분당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분당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이외 같이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국민의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새로운 보수 정당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탈당을 해서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드는 거죠. 아마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분당에는 이런 분당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될 경우에 지금 공공연하게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등을 배신자로 칭한 분들이 당을 사실상 장악한 거고 지금도 이 당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발언이 나왔고요. 통상 전당대회가 끝나면 아무리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이 감정의 골이 깊더라도 통합하는 모습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첫 최고회의 이런 분위기들은 이런 분들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 등 혁신파와는 당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이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일종의 출당, 징계를 통한 출당 등을 통해서 당을 흔들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이게 분당이라면 분당일 수 있겠죠. 이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께서는 여전히 분당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실제 그렇게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징계를 통해서 출당시키는 등의 조치가 아니라면 한동훈 전 대표는 당을 나갈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실적인 가능성은 분당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본인을 지지했던 전환길 등의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소위 말하는 혁신파를 제거하기 위한 출당 조치들이 이어질 것이고 그게 분당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친한동훈계를 겨냥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또 친한동훈계 패널에 대해서도 지켜보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또 오늘 메시지를 보면은 조금 톤 다운했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각자 이제 그 당선될 때 그 지지 기반이 있잖아요. 지지 기반에 대한 그 어필을 대신 해주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목소리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조율돼 가겠죠. 예를 들어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강한 목소리, 반대 목소리 내시곤 했잖아요. 이것들이 동지애의 범위 내에서 합쳐질 정도의 톤과 그 정도의 향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협화음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느끼셔서 저는 대표를 포함해서 최고위원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분당은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이 예상했던 그 시기는 2017년도에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가 돼요. 이미 한번 걸어본 길이고 걸어봤더니 그 험난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분당이 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그 당시와 다르게 지금은 특검이 뭐 대대적인 수사를 하는데 민주당이 고발도 하고 특검에다 고발하는 경우 처음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 국면이기 때문에 뭉치는 이 정도의 어떤 구심력이 작용하는 부분이지 원심력이 작용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아니에요. 그것은 민주당이 만들어준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만약에 성공적인 당을 안착시키는 이런 정치 환경을 만들었으면 분당에 유인이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저는 분당은 100%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분당에 부채질을 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협치의 길을 열어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도 특검의 수사 상황 등을 좀 지켜보겠다 이런 뜻일까요? 특검의 수사 상황하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제 개인적인 추측컨대는 보궐선거의 기회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당이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잘 안 될 경우는 또 비대위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정치적인 본인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훨씬 낫지. 근데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줄까요? 원래 전환길 씨와 한동훈 전 대표 중에 누구 공천 주겠냐고 했을 때 전환길 씨라고 대답을 해서. 그거는 이제 선거 전략적인 측면이고 당에서 만약에 당선 가능성 큰 분에 대해서는 당선 가능한 지역에
공천하는 것은 기본 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적재적소를 서로 간에 맞는 적재적소가 있으면 하는 거고 예.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거고 그런 것이죠. 예, 친한계와의 융합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를 마치고 퇴실을 해서 구치소로 복귀하는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앞서 5시간 정도의 조사를 마치고 3시 24분에 조사가 종료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내일 김건희 씨 구속 기소를 앞두고 특검의 마지막 조사 조금 전에 끝났고 구치소로 복귀하는 중이라는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도를 웃도는 등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주말까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고 다음 주에도 비가 자주 내릴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도 낮에는 꽤 더웠는데요. 기온이 35도 이상 올라간 곳이 있다고요? 네, 오늘도 전남 구례 마산면과 경북 경산 하양읍은 35.2도까지 올랐고 대구와 전남 완도, 경남 밀양 등 남부 곳곳에서도 34도를 넘겼습니다. 서울에서도 광진구와 노원구, 동작구 등 곳곳에서는 32도 이상, 공식 관측소가 있는 종로구 송월동은 31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전남과 경남, 제주 일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과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조금 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전남 곡성과 무안은 폭염경보로 격상됐고 강원도 강릉과 동해, 삼척, 정선, 남부산간에도 폭염주의보가 새로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서쪽 지역은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와 체감온도가 높은 무더위가, 동쪽 지역은 강한 햇볕과 3을 넘은 더운 바람 탓에 불볕더위가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비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비가 자주 온다고요? 네, 당분간은 대기 불안정이 심해 일요일까지는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예보된 양은 5에서 최대 40mm로 많지 않지만 소나기는 짧은 시간에 한 곳에 집중되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비가 자주 내릴 걸로 내다봤는데요. 아직 저기압의 발달 상황과 경로의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오전 사이에 중부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정부기관이나 공공 웹사이트를 해킹해 재력가나 유명인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계좌에서 수백억 원을 가로챈 국제 해킹 조직원들이 검거됐습니다. 탈취한 개인정보로 몰래 알뜰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인증체계를 무력화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이 BTS 전국 등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수백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경찰이 구체적인 수법과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예,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정부 웹사이트 등을 해킹해 재력가들 대상으로 수백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국제 해킹 조직원들을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조직원은 모두 18명인데 해킹 등 핵심 범행을 맡은 총책 2명은 전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었습니다.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여러 공공 민간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 금융, 인증정보를 탈취해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재력가로 일당은 16명으로부터 390억 원을 뜯어냈고 10명으로부터 250억 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돈을 가로채는 등 범행을 저지르면서 실명 인증, 신분증 진위 여부 인증, 계좌 인증 등 비대면 인증 체계를 모두 통과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범행이 가능했던 건가요? 네, 먼저 일당은 보안이 약한 정부 공공기관이나 IT 플랫폼 업체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258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와 금융자산 잔고 등 다수의 정보를 얻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단 자산이 많은 재력가를 1차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다시 한번 범행 대상을 가려냈는데 수감 중인 기업 회장이나 군 입대 중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연예인 등을 노렸습니다.
알뜰폰 개통 서비스를 해킹해 무단 개통하면 사업법에 따라 해당 명의자에게 알림이 가는데 그 알림을 곧바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고른 겁니다. 이렇게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됐고 공동인증서, IP인을 발급받거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또 다른 본인 인증 수단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또 위조 신분증으로 피해자 명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OTP 무단 발급까지 해 이체 한도를 일일에 5억까지 높이기도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네, 해킹 대상이 됐던 취약한 기관들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경찰은 공공과 민간기관 22곳에 취약점 24가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비밀번호 오류 제한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사이트 등입니다. 경찰은 해당 기관들의 문제점을 통보하고 보안 개선 조치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행이 적발된 뒤인 지난해 5월 이후로는 피해 사실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통해 확인된 보안 취약 요소는 개선됐지만 휴대전화, 비대면 개통 절차 등에 잠재된 보안 취약 요소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또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나 금융거래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알 수 없는 기록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는 등 개인정보 보안 수칙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의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이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존속살해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판결에 비춰볼 때 사형에 처할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북 전주시 팔복동의 한 공장에서 한국환경공단 직원인 40대 A씨가 드론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약 100m 높이의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굴뚝 중간 유지보수 계단에 올랐다가 드론업체 직원이 띄운 무게 60kg 드론에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싸이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장엔 싸이가 직접 진료를 받지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 기피로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3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한 건데요. 입국길이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가수 유승준, 미국 이름 스티브 유 씨는 지난 2015년 처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여러 차례 군 입대를 약속하고도 우리 국적을 포기한 탓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지 13년여 만이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그러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 씨가 승소했지만 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2번째 소송에서도 이겼지만 지난해 또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번째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무효라는 유 씨 청구는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유 씨는 판결 선고를 앞두고 인터넷 방송에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네가 뭔데 판단을 하냐고 지금. 니네들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 판결이 확정되면 유 씨는 다시 한번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할 걸로 보입니다. 무려 23년 만에 유 씨가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정부 당국은 국민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김건희 특검 관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강제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귀금속 수수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다가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건희 씨의 귀금속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데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서 법적 평가 등에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특검은 김건희 씨를 오늘 마지막으로 조사하고 내일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심사가 어제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기각도 7시간 뒤인 밤 10시쯤에 나왔습니다.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저는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했잖아요. 그러면 설사 국무회의 소집 자체가 비상계엄의 어떤 정당성에 관한 절차를 할지라도 네. 이거 자체는 비상계엄이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또 반대를 하든 반대를 하지 않든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 소집했느냐 아니면 비상계엄을 도와주기 위해서 소집했느냐 이제 이것보다도 절차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3번이나 조사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별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서 예. 이제 고민을 하다 청구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법적인 좀 평가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예. 근데 이 범죄 혐의는 6가지인데 첫 번째 이제 내란 방조잖아요. 예. 아까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이제 내란을 방조했다는 건데 내란 방조는 이제 고의범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조범으로서 비상계엄에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쳤느냐 이제 그 예. 부분을 좀 봐야 하는 건데 일단 뭐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 못한 건 명확하잖아요. 사후에 인지를 하고 이제 비상계엄을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고 네. 또 영장 기각하면서 영장 전담 재판부도 이 부분을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계엄은 선포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추후에 작성이 됐단 말이에요. 예. 추후에 작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계엄은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 선포물을 그대로 작성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허위 공무원이 아니냐 예. 이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전 총리는 한덕수 전 총리는 서명을 요구해서 서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주도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게 아니죠. 그래서 서명해달라고 해서 서명을 해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아니 이거 폐기하라고 해서 폐기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사 이제 일단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 하더라도 예. 추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폐기하라고 했고 이걸 실질적으로는 크게 사용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허위공문서 작성도 법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어떤 죄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거고. 예. 근데 마지막 중요한 것이 이제 유증이잖아요. 유증. 예. 그런데 유증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인정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CCTV에 다 나타난 내용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증언할 때 완전 내용이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계엄 선포문 자체를 뭐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있다랄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증은 될 가능성이 큰데 예. 우리가 유증죄가 상당히 질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유증죄냐면 네. 모해 유증이에요. 누구를 처벌받기 위해서 네, 네. 해칠 목적으로 그런 게 모해 유증인데 저건 자기의 어떤 범죄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자기가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유리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 유증에 비해서는 그게 그렇게 나쁜 유증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이 영장을 기각하는데 작용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증거인멸하고 이제 도주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도 하나 사유가 됐지만. 예. 그러면은 이 혐의들이 만약에 이제 뭐 다른 혐의가 있었다면은 지금 이제 한덕수 전 총리만 내란 우두머리 방조잖아요. 그래서 뭐 이상민 전 장관이나 김용현 전 장관은 이제 중요 임무 종사자니까 혐의가 다르다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중요 임무 종사자로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중요한 임무를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어야 하는데 일단 사전에 인지해서 공모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자기가 그 총리로서 어떤 비상계엄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단지 권력의 이인자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이긴 하지만 그러면 설사 비상계엄에서 약간의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소극적인 도움이단 말이에요. 그걸 중요임무 종사자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중요임무 종사자로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방조인데 이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없었느냐 비상계엄에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소집을 했기 때문에 이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가담행위 아니냐. 이제 그걸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예,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지금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문서 작성과 폐기에 관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증거인멸 혐의로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어지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 관련해서 거짓말한 부분이 이제 구속영장에 발부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위증도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말 바꾸기도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어떤 범죄 혐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범죄 혐의의 수사 과정에서 그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후에 하는 거죠. 사후에. 물론 이제 사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덕수 한덕수 전 총리의 범죄 혐의는 이제 내란 방조잖아요. 그 관련해서 사실 이미 뭐 김용현이랄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다 구속돼 있고 그 내란 방조에 대해서는 사실은 증거인멸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죠. 그다음에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도 서명했다가 폐기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또 유증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자체를 범죄 혐의 자체에서 어떤 범행에서 거짓말을 했다던가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참작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수사를 하면서 혐의에 관련해서 자기의 불리한 증거를 어떻게 없애려고 했느냐. 이제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뭔가 영향을 미치고 없애려고 했던 것은 결국 유증과 관련해서 탄핵 심판하고 국회에서 나온 증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리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이 기각과 관련해서 결국 특검은 어쨌든 향후 수사에는 차질이 없다라고 이제 브리핑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의혹들을 풀어야 될 게 내란 혐의를 동조한 이제 또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나 지금 국회에서 이 표결을 이제 방해했다는 의혹에도 또 한덕수 전 총리가 껴 있잖아요. 그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통화한 것이 또 사실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말 차질이 없을까요? 근데 그것도 약간 이제 법적으로는 애매한 측면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아마 뭐 혐의를 두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국회를 방해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경우 때 이제 내란 방조가 될 여지는 있어요. 전혀 없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또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나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건 뭐 잘못됐다고 보지 않았다랄지 아니면 비상계엄의 어떤 해제에 있어서 찬반을 하느냐는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내란 방조로 봐야 하느냐? 이건 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특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박성재 아마 전 법무부 장관도 수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이제 그 전에 뭔가 모의를 했다랄지 아니면 검찰할지 법무부 통해서 뭔가 비상계엄에 도움을 주기 위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내란죄와 관련된 사람이 되겠죠. 징후임무 종사자 아니면 내란 방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 특검에서는 계엄 이후에 안가에서 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제2 계엄을 하려고 모의를 했느냐. 근데 비상계엄이 관련해서 이제 내란은 모의하거나 예비만 해도 죄가 되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귀금속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속보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전직이 아닌 현직 국가교육위원장이므로 정정해 드립니다. 예, 이 특검이 앞서 김건희 씨 일가의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씨 측에게 귀금속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일단은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귀금속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특검은 이 위원장이 귀금속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건네고 그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어서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한 소식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김건희 씨, 오늘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있었어요? 구속 만기가 이제 31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속 만기 이전에는 기소를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제 나와서도 진술 거부권을 다 행사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데 뭐들 이렇게 부를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특검 자체에서는 이제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혐의 중에서 어느 부분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소환을 했는데 뭐 진술 거부권을 또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뭐 그렇지 예단을 가지고 진술 거부 행사할 거니까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 게 맞고, 예. 그렇지만 이제 김건희 씨가 일관되게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김건희 특검이 지금 여러 압수수색 이야기를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겠지만 앞서서는 이 서해건설 맞사위죠. 박성근 전 검사, 한덕수 전 총리 이제 실장이기도 했는데 여기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어떤 단서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일단 뭐 지금 나토 정상회담 차고 어떤 목걸이, 귀걸이, 팔찌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소 지금 오늘 조사해서 기소하는 범죄 내용에는 이 내용이 없을 거예요. 이거 자체가 영장 발부하는 데 영향을 미쳤지만 예. 그럼 이게 뇌물인지 아닌지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서희건설이 목걸이 그다음에 뭐 다 귀금속을 사서 줬다는 거고 네. 주면서 그냥 준 게 아니고 또 청탁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의 맞사인 박성근 전 검사 출신 변호사를 결과적으로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하도록 했어요. 예. 그러면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청탁을 한 거고 뇌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수서만 제출하면 자수서만 가지고 기소할 수는 없어요. 예. 자수서를 제출한 사람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건너된 경위, 그러니까 뭐 김건희 씨가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자진해서 사줬는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청탁을 했는지, 청탁을 받고는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죠. 그게 거기에 앞서서 일단은 여러 가지 뭐 시계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아니면 이제 서모 씨 같은 경우에는요. 그다음에 보석과 관련된 부분, 청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좀 더 보강 증거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특검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수서만 가지고는 기소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걸이 줬다고 했던 이봉관 회장 지금 자수서를 낸 뒤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여서 지금 대면 조사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아무리 뭐 아프다 하더라도 진술을 할 정도 되면 조사 받을 거예요. 더군다나 뭐 자수서를 적극적으로 냈잖아요. 그 내용도 뭐 아주 자기한테도 불리하지만 김건희 씨 이야기도 아주 불리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자수서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부르면 제가 볼 때는 뭐 휠체어라도 타고 와서 아마 조사를 받을 겁니다. 예. 선제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수된 경위에 대해서도 어떤 선처를 바라고 자신들의 어떤 형사 처벌에 대해서 뭐 좀 감경하려는 그런 차원이 아니냐 이제 그런 시각이 많잖아요. 네, 앞으로 조금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나토 3조억엔 그래도 지금 실물이 확보가 됐잖아요. 제출을 하면서. 그런데 그 명품 시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실물이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서성빈 씨의 회사 집도 압수수색을 했네요. 네, 서성빈 씨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좀 애매한 측면이 많이 있죠. 일단 시계를 사서 가져다 줬다. 김건희 씨에 줬다. 이건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서모 씨 진술하고 그다음에 또 그 매장, 뭐 종업원들이랄지, 그다음에 뭐 본사에서
굉장히 싸게 줬잖아요. DC에서 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더군다나 뭐 보증서도 있고요. 더군다나 김건희 씨의 오빠의 장모집에서 보증서랄지 그걸 포장한 박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서성빈 씨가 계속 진술한 게 뭐냐면 대통령실에 로봇개 4마리를 납품했는데 사실 이것과 이것은 연관이 없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뭐 500만 원 받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뭐 자신의 어떤 처벌 이런 것들을 지금 모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아마 특검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성빈 씨의 진술을 다 믿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청탁,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저 시계를 전달했고 정말로 김건희로부터 500만 원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로봇계를 납품했는데 이제 그 과정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것도 상당히 이제 뇌물 관련 범죄 혐의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내일 김건희 씨가 기소되고 이제 공소장이 나오면 저희가 또 추가 보도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권성동 의원 조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3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사실 뭐 통일교 당원 가입을 유도했다 이런 의혹도 불거지지만 어제 조사는 단순하게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 이 혐의에 대한 조사였던 거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특징적인 것이 정치자금 1억 수수입니다. 근데 이 1억 자체를 이제 권성동 의원은 이제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뭐 문자 메시지랄지 메모 이런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적은 돈이지만 이제 윤 전 대통령에서 써라랄지 그다음에 뭐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런 메모가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 윤 씨의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혐의를 벗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아마 어제 조사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추가 소환이.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아무런 청탁이나 그런 거 없이 정치자금을 전달했으면 단순한 이제 정치자금인데 뇌물로 사실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받은 다음에 뭐 대통령 당선자하고 뭐 그 윤 씨하고 만나게 해주었다랄지 그것도 청파동에 있는 이제 통일교 건물에서 그런 거랄지 그다음에 뭐 통일교 총재 뭐 도박 사건과 관련해서 내사하는 수사 정보를 주었는지 여부랄지 그다음에 뭐 통일교인들을 교도들을 신자들을 국민의힘에 뭐 당원으로 가입시켰느랄지 그래서 혐의 자체가 한두 개가 또 아니고 또 통일교 한학자 총재로부터 뭐 큰절을 하고 뭐 정치형을 받아갔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제 아마 수사 자체는 조사 자체는 영장 청구를 일단 해서 신병 확보한 다음에 수사를 가능성도 크고 아니면 연속적으로 계속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영장 청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정치자금법에 대한 의혹 수사하다가 이게 어떤 대가성이 확인되면 뇌물죄까지 번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정치자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이 사실 윤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선거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통일교회 특히 현황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청탁이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을 특검에서 굉장히 고강도로 조사를 할 겁니다. 예, 그 통일교 당권 개입 의혹 확인 위해서 국민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다가 결국 무산이 됐었잖아요. 재청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저걸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재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아무리 특검이라 할지라도 지금 뭐 특히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강성적인 당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호락호락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두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재청구로 해서 강제 절차를 할 것인지, 강제로 입수할 것인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법원에 기소를 일단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 일단 아마 특검에서는 확인하는 과정이지. 통일교의 신도들이 어느 정도는 국민의힘에 가입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범위가 어떻게 되고 누구누구일 것이라는 것인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기소를 하고 나서 이제 법원을 통해서
뭐 사실주의랄지 이제 그런 걸 하면 사실 국민의힘이 거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정을 한번 대조하는 뭐 그런 방법도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압수수색영장 재청구한다고 해도 사실은 강제 집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특검의 여러 수사 사항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8대 백석대학교 신임 총장에 송기신 총장이 제10대 백석문화대학교엔 이경직 총장이 새로 취임됐습니다. 백석대 송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창의융합 인재 양성과 글로벌 캠퍼스 실현을 통해 더 큰 도약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석문화대 이 총장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혁신과 산학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한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를 중심으로 비구름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길에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서쪽과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밤사이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1도, 대전 33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리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도 오겠는데요. 중서부 지역은 오전부터, 제주도는 오후부터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크겠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서쪽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고요. 일요일 밤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